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아요. 이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던 와중에 그래도 종목별 움직임이 뚜렷한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OS는요. SPO셀로 알아볼게요. 어제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속보로 수소경제 산업에 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를 보내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장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경제 사업 진출을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투자 규모가 얼마만큼 되나요? 전체 규모로 치면 한 42조 원 정도. 42조, 네. 뭐 SK가 18조 5조 원, 현대차가 11조 1천억 정도, 포스코가 10조 원. 네. 그리고 하나효성이 1조 원 초반 정도 이렇게 투자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로 따지면 42조 원 정도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50억 550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 가까이 육박하는 금액인 것이고 특히 이제 현대차가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포스코랑 협업을 맺었고 또 SK하고도 수소 관련돼서 협업을 맺으면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가 단순하게 사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리고 유통이라든지 소비 거기다가 이제 발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수소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계속 순환매가 연출되면서 이 바톤을 누구나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오늘 수소차 대표 관련주들도 상승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이제 중소기업도 뭐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로 분류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두산 피어셀 약간 대기업군은 이 정도 이 두 개 기업이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EM콜이라든지 에코바이오 등 중소기업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전처럼 막 수소 어떤 테마가 붙은 기업이 막 모두 다 급등세를 띠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좀 제한된 종목의 움직임이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은 수소 테마주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정말 눈에 띄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을 잘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SPO셀의 경우에는 그럼 정말 찐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갖고 계신 분들 오래 기다리셨고 오늘 장중에 24%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지금 구간 어떻게 볼까요? 뭐 저는 뭐 나쁘진 않다. 뭐 SPO셀이 작년에 수소 이슈가 좀 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9,000원 하던 주가가 한 5만 원대까지도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엄밀히 따지면 SPO셀뿐이 아니라 수소 관련된 테마가 그렇게 아주 강했던 건 아닙니다.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걸 비교한다라면 그러면서 약간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한 3만 원 중반, 한 3만 3,000원, 3만 4,000원 정도는 좀 강한 지선을 좀 확보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왔고 일단은 4만 원 정도, 오늘도 장중 고점이 4만 원대이긴 한데 4만 원을 어떻게 돌파시킨 여부를 좀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채팅방에도요. 수소 관련주가 초반에 가다가 멈췄어요. 지금 들어가면 물릴 것 같아요라는 글 올려주시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상승이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라고 본 걸까요? 아니면 또 수소차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식은 걸까요? 뭐 약간 복합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도 오늘 상승폭이 좀 확대되고 있지만 어저께 오늘 장 초밖에 흐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또 수소 시장이라는 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우리가 접하면서 어떤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수소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에너지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시간차 이런 것 때문에 단순하게 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됐을 때 조금 집중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무리해서 막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좀 흐름을 좀 꾸준히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좋은 대응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길게 보면서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게 이 수소차 관련주들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어제 저희가 최현동 매니저와 함께 더현대 이야기하면서 분노의 소비다, 보복 소비가 아니라 분노의 소비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더현대 힘 때문일까요? 오늘 현대백화점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어요. 그 상승 배경 짚어볼까요? 네, 뭐 어쨌든 이제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가 시작을 했고 네. 또 이제 오늘도 뭐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밖에 그렇게 아주 춥진 않습니다. 네. 조금씩 날씨가 좀 온화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외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더 현대 그 지금 IFC몰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 옆에 되게 오랫동안 건설을 한 고층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백화점이 입점을 하면서 상당히 좀 트렌드한 그런 그 복합 쇼핑몰이 또 네. 오픈이 되면서 네. 좀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도 좀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네. 있으니까 소비에 대한 기대감, 유통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또 현대백화점의 그 오픈 효과 매출 때문에 반짝 네. 오른 거다라고 또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의 모멘텀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물론 더 현대만 가지고 본다라면 솔직히 좋다라 말씀을 못 드려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일대에 IFC 몰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타임스퀘어 그 뭐냐 영등포 쪽에 또 흰색에 거기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더 현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큰 매머드급의 이런 그쵸. 복합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할지 여부를 봐야 돼요. IFC몰도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지만 평일에 가보면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걸 제가 많이 자주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로나 이슈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만 본다라면 조금은 뭐 반짝 이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시즌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외출을 하면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더 매출 증가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제 현대백화점은 최근에 좀 이제 대형 M&A를 좀 많이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백화점주들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다른 그 대형 백화점의 주가와 비교해 본다면 현대백화점이 단연 독보적이에요. 네. 어떤 그런 뭐 특별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이슈가 좀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고점대를 돌파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10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확실히 백화점 안에서도 현대백화점 주가가 가장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고요. 더 현대 힘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상황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EDGC인데요. 이 소리가 잘못 나네요. EDGC인데 이게 오늘 보니까 무상증자 때문에 또 상한가로 들어간 종목들이 곧 눈에 띄더라고요. 네. EDGC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걸까요?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솔직히 EDC가 갑자기 네. 무상증자 그러니까 소식이 100% 나와서 무상증자 저는 잘 나왔어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왜 무상증자 하는 것인지. 이 네. 회사가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상증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4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그전까지 계속 적자가 나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왜 무상증자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최근에 그 EDC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솔젠트라고 비상장되어 있는 진단 키트 관련된 업체인데 이 회사하고 약간 지분 경쟁에서 계속 좀 패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기존 그 EDGC 주주들의 좀 진정시키자는 측면 그리고 무상증자를 해서 이 회사가 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기업은 좀 아니다 보니까 거래량을 좀 활성화 시켜서 좀 주가 부양을 좀 하겠다. 그러니까 무상증자하게 되면 일단 주가는 좀 액면가가 좀 주가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긴급
무상지자 소식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해도 솔직히 좀 뜬금포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리지 씨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동안은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해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927억 원의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앞으로가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키트주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호황기 시간은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는 분도 네. 있지만 이디지 씨의 경우는 뒤에는 유전체를 네. 잘 활용해서 더 키울 수도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진단 키트만 본다라면 지금이 거의 최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네. 유럽하고 미국도 조금씩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물론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아마 네. 제 생각에는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조금 더 네. 증가세를 보여주겠지만 다만 그런 매출 증가세가 연속성을 띄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감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진단이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는 뭐 이 회사가 이제 뭐 조상 찾기 뭐 이런 이벤트도 했었지만 유전자 진단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뭐 질병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뭐 맞아요. 암이라든지 네네. 이런 거를 뭐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장은 이미 2, 3년 전부터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매출이 어떤 식으로 좀 더 연결 동작을 보여줄지 여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디지 씨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27%까지 올랐다가 네.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어요. 갖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갈까요? 일단은 저는 좀 한번 매도를 하실 자리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는 호재성 뉴스긴 한데 네. 이 너무 좀 뜬금없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뭐지 하면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00원 전후로 해서 올라온다라면 좀 비중을 한번 줄여주시고 그러면서 좀 흐름을 보신 다음에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흐름을 좀 보고 재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가는 게 좋겠다. 매도 관점으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공매주들이 상승을 해서 이게 쿠팡수혜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AI 때문에 오르는 건지 막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오늘의 이슈는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아직 이제 3월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흐름을 본다면 한 20% 정도 곡물 가격이 20%요? 네, 네. 작년 그 12월 12월하고 비교했을 때 한 2달 사이에 한 20% 정도 올랐다. 네. 뭐 곡물 가격 상승이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각각 다른 이유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재배지는 또 줄어드는 요소를 보여주면서 이상기후도 있었고요. 네, 이상기후 네. 영향도 있고 해서 좀 그 곡물 가격이 좀 충격을 좀 받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슈가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곡물 가격을 좀 상승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곡물 가격 이슈가 알게 모르게 중간중간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중간중간 이제 곡물 가격 흐름들이 좀 그런 흐름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팡스토리도 오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한 14% 정도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이런 음식료주들이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재료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네. 이어져야지 매출에도 반영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이 판가가 올라갈까요? 보통은 네. 한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6개월 사이에 가격 인상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가지고 내가 가공하는 제품이 원가가 높아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린다라면 네. 수익이 늘어날까요?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쵸. 근데 전체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비용도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이게 실질이 얼마 영향을 미칠지는 봐야 된다. 근데 다만 이제 기업들이 꼼수를 쓰죠. 곡물 가격이 5% 올랐는데 제품 가격은 10% 이렇게 올리면서 왜냐하면 이게 또 바로바로 반영을 못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면서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는 워낙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또 국내 기업이 인상을 진행하려다가 최근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인상을 발표했다가 네, 취소했었던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가격을 반영시킬지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투자자들의 주목은 받았어요. 팜스토리도 오늘 22% 넘게 오르고 현재는 13%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네. 급등락 패턴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최근 직전 고점이 2,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2,000원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봐야 돼. 그래야지 기업의 주가가 레벨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000원 돌파를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고 만약에 뭐 상승 기운이 좀 여의치 않다. 1,7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1,700원을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라면 조금은 시간 싸움을 좀 버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 목표 주가를 잡아놓고 2,000원의 가격을 한번 챙겨보고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 30분 상황시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